두 번째 동영상 시작할게요. 2주차. 시작하기 전에 아마존의 드론 배송의 사례랑 증강현실에 대한 사례를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더 수업을 진행할게요. 화면 공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아마존 드론 배송의 사례예요. 한번 보세요. 주문을 하죠, 지금. 드론에 태워서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증강현실 한번 볼게요. 이거는 끌게요.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어떤 지금 기술들이 많이 접목되어서 활용되고 있으니까 잘 한번 관심 있으면 계속 이쪽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영상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리 구글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구글하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데 지금 그 헤드쿼터가 굉장히 가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구글 이렇게 적힌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니면 너무 부러워한대요. 뭐 연봉 뭐 연봉뿐만 아니라 사원 복지 이런 것들이 모두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 하나죠. 이 회사의 지금 제일 위에 꼭대기층에 가면 식당이 있는데 밥 먹을 때 그 뷰도 너무 좋고 정말 호텔에서 음식을 먹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문제점이 있긴 하죠. 1번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구글의 본사 구내식당에 없는 메뉴는 하고 나왔어요. 그쵸? 연근조림, 김치, 라면, 타코, 딤섬, 꽃빵 없는 게 없다라는 거죠.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실리콘밸리 레스토랑 중 하나도 바로 이 구내식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번 볼게요.
이 미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구글이 미국에 일하는 직원 9,600명의 식비로 쓰는 돈은 한 해 이 정도 되는데 한 명당 매일 30달러치의 음식을 먹는다는 계산이에요. 이게 지금 벌써 몇 년 전 일이니까 지금은 더 하죠. 이게 지금 2008년 기준이네요. 지금 2021년인데 지금은 뭐 1인당 30달러치가 훨씬 넘었겠죠. 뭐 50달러고 하면 1인당 한 7만 원 정도 하루 정도 먹는다는데 이렇게 음식이랑 이런 것들이 가장 최고급 음식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없는 게 없고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제 뭐요 쓰레기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이 때문에 구글의 고민이 커지기 시작했죠. 이 구글은 뭐 워낙 지금 성장이 잘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밥값이 문제가 아니고 이 음식 쓰레기가 문제죠. 지금 이게 기업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가 기업의 뭐예요? 수익성 증대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회적 품질에서 기업이 내는 어떤 이런 서비스나 품질들이 사회한테 얼마나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도 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환경오염이 유발시키는 물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회의 지탄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절대 하면 안 되죠. 지금 그리고 뭐 착한 커피 해가지고 이 커피 만들 때 카카오 농장에서도 이 어린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커피, 초콜릿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어떤 기업들은 자기는 그런 농장에서 판 물건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착한 커피가 막 등장되기 시작했고요. 이 구글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것인가,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밥값 때문이 아니라 음식 쓰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음식을 늘 가득 채워놓고 워낙 다양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쓰기 때문에 버려지는 음식이 너무 많은 거죠. 주문한 식재료의 한 10% 이상이 지금 버려진다고 해요, 지금은. 이 버려지는 음식들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구글에서 처리할 것인가라는 거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 음식 쓰레기 처리 문제를 수치화로 해결했대요. 첫 번째, 못난이 재료로 요리하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보기에 뭐 이게 외형상 별로 못난 거, 뭐 뿌리 채소 이런 것들은 다 버려졌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써서 뭐 아주 퀄리티 높은 어떤 뭐 건강식품을 요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맛이나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데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게 너무 많대요. 그래서 구글은 농가랑 1대1로 계약을 하는 거죠. 이런 재료들을 그 대신 30에서 50% 저렴하게 매입하는 거죠. 물론 신선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일단 비용을 줄이고요. 그 다음 남들 버리는 재료는 아이디로 살리는 거죠. 버려지는 재료. 예를 들면 채소와 뿌리, 줄기는 보통 요리할 때 다 버렸죠. 사실 뭐 소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곱창, 대창 이런 거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뭐예요?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남은 짜투리 식재료로 요리를 만들고 세 번째, 구글이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데이터한 거예요. 그래서 2014년부터 음식물이 버려지는 쓰레기는 왜 버려졌는지를 뭐예요? 몇 킬로가 버려지고 예를 들면 취급상의 부주의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버려지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 7번인데 예를 들어 보관을 잘못해 곰팡이가 핀 양배추 1.4kg을 버려야 돼. 그렇죠? 그러면 버리는 거를 왜 버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보를 기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이 버려지는 이제 것들을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175달러고 예를 들면 양배추 1.4kg을 1년 동안 매일 버리면 물로 환산했을 때는 2625리터고 석유로 환산했을 때는 96리터라는 거를 데이터로 환산해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시각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각화가 되면 아무래도 셰프나 요리사들이 음식을 재료로 손질하고 또 음식을 보관 저장할 때 훨씬 주의 깊게 이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버려진다는 걸 자기가 느끼면 내 마음속에 굉장한 죄책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계속 보면 음식물 배출 현황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셰프와 주방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모든 셰프들과 주방장들은 음식물을 버리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선한 음식물을 사용하기도 원하지만 음식물을 절약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지만 매일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드느라 음식을 정확히 계량하고 수치로 분석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거를 데이터 분석으로 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의 음식 낭비가 심한 구내식당에서는 식기를 반납하는 곳에 이게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또 이런 문구가 나오죠. 지난 한 주 동안 이 식당에서 63kg의 음식물이 버려졌어요. 여기까지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말 나오죠. 사람들한테 이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전 세계에서 뭐예요? 6명 중 1명은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덜 버리고 더 나누세요라고 하는 문구를 같이 이렇게 올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음식물을 좀 덜 버리고 뜰 때 덜 뜨고 내가 먹을 만큼만 뜨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누렸다고 해요. 전 세계 중에 6명 중에 1명으로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대요. 생각보다 굉장히 아직도 많은 우리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빅데이터 활용 사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볼게요. 이제 빅데이터 시대의 강자, 데이터 분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하고 나오죠.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본 건데,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는 필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데 조금 크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번 보세요. 일단 요쪽 요 파트를 한번 보세요. 요 파트를 한번 보면 우리가 1차 산업혁명에는 증기기관 에디슨 이거 생각나죠? 물 끓여갖고 막 이게 주전자가 막 이렇게 뚜껑이 막 올라오는 걸로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증기기관차가 지금 개발이 됐을 때를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요. 2차 산업혁명은 드디어 뭐예요? 전기가 나오고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으로서 컴퓨터 인터넷이 발달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의 이게 변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뭐예요? IoT 기술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공지능까지 다 벌어지는 건데 사실 IoT 기술,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뭐예요? 모두 데이터를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AI 기술을 핵심 동인으로 상품, 서비스,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IoT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오브 띵해 갖고 사물과 사물이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 기본적인 게 뭐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빅데이터 시대에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AI 기술, 뭐의 ICT 기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무인 자동차 시스템 테슬라 주식이 엄청 많이 올랐다가 다시 조금 내리긴 했죠. 이거는 지금 딥러닝 뭐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같이 나오죠. 머신러닝, 딥러닝하고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가지고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딥러닝, 머신러닝은 뭐냐면 예를 들면 옛날에는 뭐 3 더하기 8을 계산하면요. 3 더하기 8은 11이잖아요. 요런 알고리즘을 알려줘요. 3 더하기 8은 11이다. 이렇게 더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머신러닝, 딥러닝은 뭐냐면요. 수많은 데이터를 여기에 넣어요. 넣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들을 보고 자기들이 이 러닝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식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더하기는 이렇게 하는구나. 빼기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존의 알고리즘 쓸 때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움직이는 보고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알고리즘 단계에 있을 때는 이 AI가 이 로봇이 AI가 개랑 고양이를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개랑 고양이는 기계가 구분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개랑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스스로 지금 학습하다 보니까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렇죠? 조금 더 볼게요. 조금 더 보면 한번 볼게요. 이걸 조금만 더 크게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분야, 스포츠, 비즈니스, 폴리틱스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뭐 마이닝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우리 비트코인에서 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마이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마이닝은 뭐냐면 한국말로 얘기하면 채굴이에요. 채굴. 우리 채굴이라는 말 잘 알죠? 이렇게 농부가 강산에서 이 금을 캘 때 막 이렇게 채굴 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얘기는 수많은 데이터를 마이닝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채굴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채굴해서 뭐예요? 데이터 안을 잘 들여봐서 뭐예요?
데이터를 이제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가치 있는 데이터로 끄집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쵸?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한다라는 거죠. 요거는 지금 소셜 네트워크라 그래가지고 SNS 상에서 내가 상대방이 기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지금 간단하게 지금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카카오톡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카카오톡에서 내가 어느 사람이랑 가장 얘기를 많이 하고 어느 사람이랑 한두 번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관계를 다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그 기본적인 사례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활용한다라는 거죠. 시대 흐름을 잘 파악한 데이터 성공 기업에 그쵸? 지금 1980년도부터 1914년 기업까지 왔는데 지금 1위 기업들이 보면은 전부 다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하는 기업이에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지금 뭐 IBM 뭐 이런 것들 삼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장을 갖고 있는 데이터잖아요. 기업이잖아요. 지금은 공장 없이도 너무 잘 나간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기업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빵 기업이에요. 그쵸? 여기 뭐야? 페이스북. 이게 지금 너무 유명한 기업인데 페이스북. A는 뭐겠어요? 아마존. 요거는 넷플릭스, 요거는 구글이에요. 그쵸? 여기 보면 있는데 구글인데 이런 기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뭐 제품을 만들어내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성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너무 활용을 잘한 기업들이죠. 아마존도 공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어떤 그 플랫폼의 역할만 하는 건데 이 플랫폼의 역할을 뭐예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1대1 맞춤 상품을 이 사람들한테 추천해 주기도 하고 배송을 해주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FANG 기업들 이 넷플릭스는 지금 사실 작년에 훨씬 많이 발전된 기업 중에 하나예요. 워낙 또 잘하는 기업들 중에 였지만 옛날에 비디오를 가서 빌려다 보는 시절에서 뭐예요? 변해서 넷플릭스로 지금이 성공한 기업이죠. 특히 작년에 이제 코로나 시대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이 집에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이 넷플릭스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한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시대 흐름을 잘 파악한 빅데이터 성공 기업을 잘 보면 공장이 없는 기업으로 뭐 방금 얘기한 FANG 기업들이 지금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 지금 상위 10%만 봐도 이렇게 데이터 기업들이 많은데 지금부터 10년 뒤, 20년 뒤 보면 상위 10위권이 아니고 상위 한 3, 40위권은 전부 다 이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성공한 기업들이 아마 계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이제 통계적 능력, 통계를 읽을 능력 아까 얘기했죠. statistical literacy 해가지고 통계를 보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 수업은 지금 문과생도 듣고 이과생도 들을 텐데 이과생은 이과생 나름대로 문과생은 문과생 나름대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데 다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쵸? 아까도 얘기했듯이 색깔을 한번 바꿔볼 수 있나? 잠깐 볼게요. 데이터가 그쵸? 우리가 인사이트를 거쳐서 밸류를 형성하죠. 밸류를 형성하는데 요렇게 넘어가고 요렇게 넘어가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트 데이터 안을 잘 쳐다보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과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때 우리가 IT 어떤 기술들이 접목이 되죠. 인공지능, 딥러닝 뭐 이런 것들이 기술되지만 그다음 이런 이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가치 있게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제일 처음에 데이터를 기획할 때 어떻게 기획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문과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쵸? 의사결정자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과생, 문과생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거를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데이터 과학에서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나오죠. 이걸 한번 잘 살펴보면
우리가 데이터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IT 기술도 갖고 있어야 되고 매스 앤 스태틱스 통계 기술도 갖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거 잘 보면 이것만 갖고 있다고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우리가 분석을 잘해서 그 다음 우리가 비즈니스 즉 의사결정을 잘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거나 사회에 공헌할 수는 없어요. 이거 두 개도 잘해야 되지만 데이터 사이언스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의학 분야면 의학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비즈니스 분야면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형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한 사람이 IT 기술도 가지고 있고 어떤 수리적 메센 통계학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 직역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한 어떤 도메인 기술도 지금 어떤 지식도 갖고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운전할 수는 없지만 운전 기술 아니 운전에 대한 엔진은 우리가 모르지만 운전을 할 수 있듯이 이런 기술들을 좀 배워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에 필요한 어떤 이런 어떤 기법들이에요. 어떤 뭐 과학적 방법, 시각화, 통계적인 모델링, 통계적인 컴퓨팅, 뭐 데이터 기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좀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를 통해 실제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통계학, 데이터 분석, 기계학습과 연관된 방법론, 그리고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이제 뭐예요?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잘 우리가 해결해 가고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요즘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가장 각광받는 직업이긴 해요. IT 기술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뭐 좀 코딩을 좀 배우면 훨씬 지금부터 코딩 배우는 거를 조금씩 기본으로 쌓아 나가면 취직하는 데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세스 흐름도에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죠. 데이터 프로세싱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원시 데이터를 수집한 거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지 분석을 해야 되겠죠.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해서 다시 탐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모델과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보고서를 쓰는 거죠. 데이터 결과물을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의사결정자들이 하는 거고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는 거는 우리가 IT 기술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현실로 피드백이 되고 다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한번 참고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과학자들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우리 이과생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지금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AI, 뭐 데이터 마이닝, 딥러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참고로 한번 보세요. 데이터 과학자 직업의 매력이에요. 보면 1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요즘 그래서 연봉이 지금 초연봉을 말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죠? 제일 첫 연봉, 첫 번째 연봉, 초봉을 얘기하면 지금 이게 벌써 몇 년 전, 2015년도인데요. 11만 4천 불이네요. 11만 4천 불이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억 정도 되겠다. 그쵸? 첫 연봉이. 엄청나죠? 지금 워라밸 점수도 굉장히 높죠. 워라밸은 뭐냐면 우리 많이 쓰죠. 워크 라이프 밸런스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 이렇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각광받는 직업이다라고 알 수 있으면 돼요. 뭐 계속 나오는 얘기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란 데이터에서 자료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쵸? 분석해가지고 결과를 뭐예요? 우리가 잘 활용하는 거죠. 즉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죠. 지금 포춘이라는 잡지에서 성공한 최고의 전공은 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1등이 통계학 박사래요. 이것도 연봉이 지금 13만 불이네. 우리나라 돈으로 15억이네요. 기업 성장 가능성도 엄청 높죠. 직업 만족도도 높고 스트레스 지수는 조금 있네요. 그쵸?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다른 것보다 훨씬 높은 어떤 1등 통계학 박사라는 통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통계학 석사도 지금 높긴 하네요. 조금만 더 볼게요. 미래에 생멸할 직업이에요. 이건 진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2030년도 기준을 통해서 한번 봤어요.
1 나오면은 완전 100% 소멸이에요. 보면 여기 한번 볼게요. 직업 옆에 수치는 1에 가까울수록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직업인데 약사 1.0이에요. 약사는 의사가 처방해 준 거를 가지고 뭐예요? 제조를 해서 환자들한테 약을 주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은 처방전에 따른 자동 조제 시스템으로 당연히 바뀌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약대에 가는 거는 약대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약대 우리 지금 가려면 굉장히 높은, 지금도 높나요? 저 때는 되게 높았는데 이게 지금 소용이 없게 됐다. 그 다음 스포츠 경기 심판도 0.98이에요. 사라질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작년인가 우리 뭐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전부 다 뭐가 도입됐어요. 뭐 VAR인지 뭐 V 무슨 R이 도입이 돼가지고 뭐예요? 그거를 지금 판독을 지금 새로 할 수 있어요. 그쵸? 판독을 새로 할 수 있는데 인간보다 훨씬 지금 정밀하게 판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모두 이제 자동 로봇이나 이런 걸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레스토랑 요리사, 기본적인 뭐 이런 셰프들은 뭐예요?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요리 그 레시피라 그러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버스 기사, 중개사, 이것도 사라져요. 부동산 중개사. 그 다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예요? 사라지는 일이고 남을 직업 한번 볼까요? 인간의 이제 머리, 창의성을 요구하는 직업들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심리학자,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뭐 게임 개발기, 앱 개발하는 사람, 뮤지션, 소방수, 금융 전문가는 지금 미래에 남을 직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미래 생존자는 블랙 칼라의 융합형 노동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블랙 칼라가 뭐예요? 블랙은 색깔이 3가지 이상만 섞이면 블랙으로 나오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잘 융합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제 블랙 칼라라고 그래요. 우리 처음에는 블루 칼라에서 화이트 칼라에서 지금은 골드 칼라에 그쵸? 지식의 양보다는 질, 퀀터티보다는 퀄러티를 중요시하고 창의력과 독창성을 가진 노동자가 필요했었는데요. 지금은 블랙 칼라 해가지고 융합형 우리가 노동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한다는 거죠. 다양한 지식을 잘 통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융합형 노동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볼게요. 통계학의 슬픈 현실에 갖고 되게 재미있는 만화가 나오죠. 통계학자예요. 이게 보면은 내 친구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쵸? 엄마도 지금 내가 파이를 이렇게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회는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마이 보스는 뭐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실제적으로 뭐예요? 이런 정도 일은 하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뭐예요? 이런 통계학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 나는 지금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빅시대의 강좌에서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자율주행, 뭐 기계학습,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분류, 감성 분석, 사회 네트워크 분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지식과 알고리즘을 가지면 승리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뭐야?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으면 이제 데이터를 남긴다라는 거예요. 짐승은 죽어도 뭐예요? 데이터를 지금 남겨 짐승에도 지금 막 칩을 꽂기 시작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물고기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것들도 지금 뭐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밥을 주거나 하는 것들 시대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직접 한번 해볼 거예요. 텍스트 마이닝, 감성 분석, 소셜 네트워크인데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구글 트렌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네이버 데이터랩은 어떻게 사용하고, 텍스트 마이닝 기본적인 거 한번 해볼 거고요. 감성 분석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해볼 거고, 소셜 네트워크는 어떻게 우리가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동영상에는 우리가 활용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두 번째 동영상 마칠게요.